자, 유산소 운동, 에어로빅 운동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규칙적인 활동과 여러 가지 운동들을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주로 심장과 호흡 능력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심장과 호흡 능력이 좋아야지만 다른 쪽 팔다리 활동들이 훨씬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개 유산소 운동 그러면 음악 틀어놓고 춤추는 것 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낮은 강도로 해서 오랫동안 하는 활동들을 전부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겁니다. 자, 에너지를 제공해 주는 거는 심장과 호흡이 제공해 주는 거고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게 되면 그만큼 심장과 호흡 능력도 같이 올라갑니다. 특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쓰는 것 중에서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있는데 이 유산소 과정을 통해서 같이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소 에너지 생성 과정을 더 촉진시켜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신체 활동, 운동들을 전부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주로 고강도 운동보다는 낮은 강도 또는 중간 강도의 신체 활동을 오랫동안 시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조깅하는 거, 걷기, 뭐 수영, 자전거 타기 이렇게 낮은 강도로 해서 오랫동안 하는 활동들을 전부 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무산소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랑 달리 신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산소가 필요 없이 그냥 에너지원을 저장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쓰는 운동을 무산소 운동이라고 그러고 유산소 운동은 산소를 받아서 산화 효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산소를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을 유산소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런 식의 능력을 좋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신체가 적응을 하면서 산화 효소도 많아지고 근육 내에 미토콘드리아 수도 많아지고 또 모세혈관도 촘촘하게 잘 발달이 됩니다. 신체 활동이라고 하는 거는 근육을 움직여서 에너지를 소모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신체 활동 또 신체 운동이라고 하고 신체 적성, 피지컬 피트니스, 여기 피트니스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다 좋게 만드는 거를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심호흡기 지구력도 좋게 만들고 신체 조성, 뭐 지방이랑 근육 비율 이런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등 모든 걸 다 좋은 쪽으로 개발하는 거를 신체 적성 피트니스라고 합니다. 산소 소비량, 네. 우리 몸이 산소를 소모하는 능력인데 전체적인 유산소 능력은 산소 소비량을 통해서 측정이 됩니다. 주로 최대 산소 소비량, 맥시멈 옥시젠 컨섬션이라고 해서 VO2 맥스 이렇게 합니다. 여기 V는 볼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구력은 한 가지 활동을 오랫동안 하는 능력을 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심장과 호흡 능력이 좋아지게 되면 지구력도 같이 올라가는 걸로 알 수가 있고요. 대개 지구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조금만 활동해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지구력이 좋은 사람들은 이런 피로에 잘 견디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그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이제 다 알고 있고요.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단백질 1g당 각각 4에서 9kcal 주로 이제 지방 1g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생성을 합니다. 주로 ATP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이 에너지를 통해서 우리가 신체 활동을 하는데 소모하고 있는 거지요. 1차적으로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 ATP, PC, 포스파젠 이런 시스템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포스포크레아틴과 ATP를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되어 있는 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또 이렇게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거 ATP PC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보충받는 거는 긴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금방 소모가 돼버리고요. 대신에 또 휴식을 하게 되면 또 금방 또 보충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산소 당분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산소 당분해 시스템은 근육 안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산소는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포도당도 이게 무한대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또 고갈되어 버리기 때문에 ATP PC 시스템처럼 당분해 시스템도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원이 없어지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 동안에 바로 받아 쓸 수 있는 거지요. 저장되어 있는 거를 쓰는 거는 에너지를 ATP로 전환시키는데 굉장히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그런데 유산소 시스템은 산소를 공급받아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를 합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소를 받아서 ATP를 에너지원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른 시스템보다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겁니다. 대신에 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젖산 같은 거, 이건 피로 물질인데 유산소 시스템에서는 당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젖산 축적에 따른 피로감은 그닥 크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산소를 계속 공급만 받게 되면 ATP는 다 계속 생성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 달리기 선수들은 100m를 뛸 때 10초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 선수들은 숨을 쉬지 않고 그냥 달리기를 합니다. 그때는 ATP, PC 시스템이라든가 당분해 시스템을 이용해서 바로 에너지를 충당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마라톤처럼 장기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될 경우는 유산소 시스템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움직임 초기에는 ATP, PC 시스템으로 이제 폭발적으로 움직이다가 이 에너지원이 고갈이 되게 되면, 자, 그 다음에는 당분해 글루코스, 포도당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분해시키면서 ATP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TP, CP 시스템처럼 당분해도 저장되어 있는 것이 다 소모가 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서 유산소 시스템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자, 우리의 근육의 타입을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로우 트위치, 느리게 수축한다는 뜻일 거고, 이거를 타입 1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적색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속근섬유, 패스트 트위치 머슬 파이버, 이거는 그만큼 빠르게 수축한다는 뜻일 거고요. 그 신경이 근육 섬유를 자극해서 전달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타입 2라고도 하고, 이거를 다른 말로 백색근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근섬유, 이거는 주로 에너지원을 산소를 공급받아서 에너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주로 이제 산화 능력이 되게 높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반대로 속근섬유, 패스트 트위치 머슬 파이버는 수축 반응은 굉장히 빠르지만 산소보다는 포도당을 통해서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활용하게 됩니다. 타입 2는 크게 타입 2A와 B라고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 2는 타입 2B에 해당이 됩니다. 타입 2A는 타입 1과 타입 2B의 특성을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를 타입 2A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장거리 달리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지근 섬유, 타입 1 섬유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입 2A가 타입 1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타입 1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타입 2긴 타입 2인데, 또 반대로 100m 달리기, 폭발적인 힘을 필요로 하는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 타입 2A가 타입 2B의 성향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훈련 형태에 따라서 타입 2A는 그 특성이 왔다 갔다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지근섬유 타입 1이라고 하는 거는
수축 반응이 좀 느린 반면에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타입 2라고 하는 근육 섬유들은 수축 반응이 빠른 반면에 높은 근력에 적합하게 고안되어져 있고 대신에 피로감이 좀 올 수 있어서 오랫동안 힘주고는 거는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든 근육은 타입 1과 타입 2가 골고루 섞여져 있습니다. 섞여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타입 1만 쓸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 타입 2만 쓸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근육이 수축을 할 때 타입 1과 타입 2가 골고루 섞여 있는데 타입 1 근육 섬유들이 먼저 수축에 참여하고 타입 2가 나중에 수축에 참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들어야 되는데 물건 들을 때 물건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운지 모르는 상태에서 물건을 들게 되면 이게 가벼울 수도 있기 때문에 큰 힘이 필요 없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타입 1을 먼저 수축을 시키게 되면 타입 1만 가지고도 그 힘을 감당할 수 있으면 타입 1만 수축시키는 게 낫습니다. 근데 그 힘이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타입 2까지도 수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수축 순서가 타입 1이 먼저, 타입 2가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타입 2는 피로 물질을 많이 분비하기 때문에 젖산을 분비하기 때문에 타입 2를 많이 쓰게 되면 금방 지치고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계는 근육이 덜 피곤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타입 1을 먼저 그리고 타입 2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타입 1만 가지고도 적은 힘만 가지고도 그 동작을 해낼 수 있으면 굳이 타입 2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수축 순서, 동원되는 순서가 이렇게 타입 1, 타입 2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힘을 빼게 될 때는 타입 2가 먼저 힘이 빠지고 타입 1이 나중에 힘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어야 될 거는 유산소 운동과 관련해서 에너지 소비와 관련해서 이거를 대사당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메타볼릭 에퀴발런트라고 해서 매트라고 약자로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실제 활동이 얼만큼 힘든지를 이 매트 개념으로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옷 입기라든가 뭐 가벼운 집안일 ADL 기본적인 ADL 같은 경우는 1매트, 2매트 정도의 굉장히 약한 활동인 거고 또 컴퓨터 작업하기라든가 뭐 정원 가꾸기, 골프 치기 이런 거는 조금 더 활동이 많아지는 거라서 3, 4매트 정도 되는 거고 암벽 등반이라든지 언덕 오르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한 거지요. 이거는 매우 힘든 활동에서 한 10매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볼릭 에퀴발런트 매트라고 하는 개념은 최대 산소 소비량과 관련이 됩니다. 분당 얼마큼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지 그런 개념을 그냥 매트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산소 소비량이 이라고 하는 거는 유산소 능력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라서 이 매트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얼만큼 유산소 능력이 있는지를 이렇게 비교적 쉽게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활동들을 이렇게 매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초기 반응, 운동을 했을 때 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일단은 혈액순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육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혈류량이 증가되면서 근육으로 산소를 더 많이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산소를 통해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ATP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으로 산소를 막 가는 것이 아니라 교감신경계, 즉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자,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은 다음에 식사한 다음에는 소화기관이 분주하게 작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보다는 소화기 쪽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서 산소를 많이 보내주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움직일 때, 운동을 할 때는 소화기관보다는 근육이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자율신경계가 작동이 되면서 근육으로 혈액선을 많이 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쪽으로의 혈관들은 좀 좁아지게 만들고
근육으로 가는 혈관들은 좀 넓어지게 만들어서 혈액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산소 운동에 대한 그런 효과들은 산소 소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산소를 소비하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런 것들은 주로 근육 안에 혈관이 얼만큼 분포되었는지, 특히 이제 모세혈관 같은 경우 근육 섬유 구석구석으로 이제 산소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혈관들, 그리고 근육 섬유의 분포 타입 1이 많은지 타입 2가 많은지. 자, 이게 타입 1과 타입 2는 골고루 섞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쓰는 근육들, 주로 허벅지 근육들, 엉덩이 근육들, 큰 근육들이 있지요. 거기는 타입 2가 더 많이 섞여져 있는 거고요. 힘보다는 정교하게 움직여야 될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손 쪽 아니면 척추 쪽에는 작은 근육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런 근육들은 지치지 않게 계속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정교하게 컨트롤 돼야 되기 때문에 타입 2보다는 타입 1이 더 많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얼마큼 많은지, 그리고 산화 요소가 어떤지 등등에 따라서 유산소 능력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심호흡 지표 몇 가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심박수는 분당 심장이 몇 번 뛰는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잡거나 손목적을 통해서 이거를 알게 되는 거고요. 1회 심박출량은 심장이 한번 꾹 작아서 얼마만큼의 많은 양이, 혈액량이 나가는지, 그러니까 1회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박출량은 분당 얼마만큼의 양이 나가는지, 다시 말해서 심박수는 분당 심장 박동수기 때문에 심박수 곱하기 1회 심박출량을 하게 되면 심박출량에서 카디악 아웃풋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동맥과 정맥 산소 차이, 이거는 동맥에는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정맥에는 산소가 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맥은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혈관들을 전부 다 동맥이라고 하고,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을 말합니다. 동맥과 정맥 산소 차이가 크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산소를 에너지 온도를 많이 썼다라는 뜻이겠지요. 다시 말해서 이제 유산소 능력에 대한 것도 대변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혈관에 걸리는 압력이죠. 압력에서 두 가지 혈압이 있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있고 이완기 혈압이 있습니다.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혈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혈압 그러면 120에 80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120, 이완기 혈압이 80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호흡률, 그리고 호흡 깊이, 심호흡을 하는지, 또 1회 호흡량은 한 번 들이마시고 내쉴 때 우리가 심호흡으로 하지 않고 평상호흡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얼만큼 양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산소 운동에 대한 그 초기 반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온도, 뭐 추울 때 또는 더울 때 다르겠죠. 또 습도라든가 고도, 그리고 개개인의 능력, 개인의 특성, 개인에 따라서 뭐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좋고 나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거고,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유산소 운동 동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운동을 그만둬야 됩니다. 가슴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에 큰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심장 혈관들이 부분적으로 막혀 있게 되면 혈액을 충분하게 심장 근육으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심장이 빨리 안 뛸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근육으로 혈액을 막 보내려고 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또 호흡곤란, 또 피부 쪽에 발한 그러면 땀이 많이 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 피부 색이 변화 등등 문제가 있으면 유산소 운동을 그만둬야 됩니다. 종종 이제 어지럼증, 뭐 정신 착란, 뭐 그런 상태는 당연히 그만둬야 되겠죠. 유산소 운동의 긍비증은 절대 유산소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급성 심장 또는 호흡 질환, 급성 심혈관 질환 또는 급성 폐질환에 해당되는 것들은 절대 유산소 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심장과 호흡의 문제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종종 유산소 운동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시는 경우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절대 금기증이고 상대 금기증은 좀 조심해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마찬가지로 심혈관 질환 또는 뭐 루마티스, 뭐 관절염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 또는 염증이 너무 안 좋은 사람들 그런 분들은 좀 어, 다른 문제가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심장 호흡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병원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가 운동 부하 검사,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 꽉 막혀 있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혈액을 못 보내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꽉 막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분적으로 막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소통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심장이 운동을 많이 안 할 때, 근육이 많이 뛰지 않을 때는 상관없이 부분적으로 뚫려 있는 혈액만 가지고도 소통하는 혈액만 가지고도 충분히 심장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게 운동을 많이 하면서 심장이 빨리 뛰어서 근육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줘야 될 때는 그 혈류량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심장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은 평상시에는 전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운동을 하면서 심장의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런 검사를 운동 부하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킹머신, 트레드밀에서 살짝 걷거나 조깅을 하면서 이 검사할 때는 심장 쪽에다가 심전도 ECG를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근육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파형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에르고미터에서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종종 이제 이런 장비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산소 소비량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장치에 달린 마스크를 쓰고 마치 운동을 하면서 얼만큼의 산소를 소비하는지에 대한 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검사 자체가 운동을 스트레스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종종 가슴 통증이 심해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지고 뭐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즉시 검사를 멈춰야 됩니다.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은 항상 같이 갑니다. 심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호흡 곤란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심장을 통해서 심장으로 나간 혈액들이 폐를 한 바퀴 돌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해서 다시 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심장 기능이 안 좋게 되면 그 들어온 혈액들을 온몸으로 뿜어서 내보내질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혈액들이 그러면 허파를 통해서 들어갔던 혈액들도 정체가 되기 때문에 호흡 기능도 사실은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호흡 기능이 안 좋으면 마찬가지로 심장 기능도 같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운동 부하 검사할 때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심장의 문제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운동 스트레스를 좀 주면서 하는 거라서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고요. 필드에서 하는 것들은 뭐 대개 1.5km, 뭐 2km 또는 2.5km 정도를 걷기를 측정하거나 아니면 뭐 그 오래 달리기 같은 거 하면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길이를 가지고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에 그 길이를 다 달려갈 수 있는지 빨리 올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데 외국에서는 특정 뭐 12분, 뭐 10분 동안에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이렇게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필드에서 하는 검사들이고요. 임상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검사는 6분 걷기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 아니면 노인분들 이렇게 30m를 표시를 해놓고 6분 동안 이거를 몇 번 왕복하는지를 계산을 해주면 6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거리를 걸었는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더 먼 거리를 걸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유산소 능력이 좋은 거라 볼 수 있고요. 멀티 스테이지 다단계 검사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단계를 설정해 놓고 운동 시간과 강도를 다르게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검사를 하는 방법을 다단계 검사, 멀티스테이지 테스트라고 합니다. 주로 트레드밀이라든가 에르고메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운동시키는 거에 대한 몇 가지 원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능력을 좋게 만들기 위한 운동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과부하의 원리가 있습니다. 오버로드 프린시플에서 처음에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면서 거기에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 효과를 다 본 다음에는 더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힘들게 운동을 했지만,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지만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한 바퀴쯤은 쉽게 돌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한 바퀴만 뛰도록 만드는 거는 더 이상 진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운동 스트레스를 더 높이는 거죠. 아니 빨리 뛰게 하거나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뛰거나 해서 운동 부하를 조금씩 높여가는 원리. 그래야지만 점진적으로 몸이 적응하면서 유산소 능력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과부하 원리, 오버로드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전체적인 운동 강도는 하트레이트 또는 VO2 맥스. 근데 그 VO2 맥스 같은 경우는 장비가 좀 필요한 거라서 임상에서는 적합하지가 않을 수도 있고요. 임상에서 주로 쓰는 것들은 이제 여기 HR, 하트레이트, 심박수를 통해서 많이 그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고 합니다. 자, 또는 이제 환자분이 직접 느끼는 힘든 정도를 표시를 해서 그 정도를 가지고 과부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자각도라고 해서 보그 스케일이라고 하는데, 6 정도는 굉장히 힘들지 않은 거, 그리고 19, 뭐 20 정도는 죽을 만큼 힘든 거,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본인의 의사대로 판단해서 요만큼 힘들 때까지 운동하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볼릭 에퀴발런트, 결국은 이제 VO2 맥스랑 아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운동 심박수, 목표 심박수를 정해놓고 그 심박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주로 이제 최대 심박수와 또 휴식 시 심박수를 가지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심박수는 220에서 나이를 빼면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임상 현장에서 간단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220 빼기 나이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 이거는 편안히 쉬고 있는 상태에서 분당 몇 회를 뛰는지를 본인이 직접 측정하면 되는 거지요. 주로 손목을 잡아서 측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수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뺀 값을 에 대한 60에서 70%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더해주면 전체적인 심박수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운동할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심박수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심박수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심장이 별로 빠르게 안 뛰지만,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산소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그만큼 빨리 뛰어서 산소를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심박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심박수, 운동 심박수 딱 정한 다음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심박수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운동을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더 좋아지게 되면, 유산소 능력이 생기면 심박수는 떨어집니다. 안정시 심박수가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심박수에 관련된 것들, 이 수치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심박수를 측정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특이성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운동 효과가 빈도, 강도, 기간 등 어떻게 운동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야구를 하게 되면 야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몸이 개발이 되죠. 발달을 하죠. 또 축구 운동을 하게 되면 축구에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 몸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특이성이 원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행한 움직임에 따라서 특정적으로 나타나는 거를 특이성의 원리, 스페시피시티 프린시플이라고 하고, 가역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되는 원리를 가역성의 원리, 리버서빌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단 2주 만에 원상복귀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운동 기간, 운동 강도, 빈도, 시간 이런 것들은 되게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개인적인 유산소 능력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개인 능력에 맞게 처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되게 20분에서 30분 정도를 연달아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5분, 10분 짧게 하는 거는 큰 효과가 있지 않다라고 보고,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씩을 하는 게 좋습니다. 3회 이내로 하게 되면 그닥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또 이제 간단하게 목표 심박수를 계산하지 않고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한 70 정도 프로만 되게 운동을 해도 괜찮고요. 그렇지만 강도가 높은 운동을 할 때는 좀 짧게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 빈도는 주 3, 4회, 3회 이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1, 2회 정도 가지고 유산소 능력이 개발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주로 권장하는 거는 주 3회 이상을 하라라고 하고, 운동 강도가 많이 떨어진 경우는 운동 빈도를 더 높여야 되겠지요. 그리고 주 2회 미만은 그닥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운동 형태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하면 됩니다. 걷는 거를 좋아하면 이제 그냥 산책하는 거 정도로 하면 되고, 조깅하는 걸 좋아하면 뭐 간단한 조깅 또는 뭐 자전거 타기, 수영,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됩니다. 주로 큰 근육들을 사용하는 활동들을 많이 선호해야 되고요. 또 만일에 이제 내가 하는 일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컴퓨터 치고 팔 동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지, 근력, 뭐 지구력 운동과 관련된 것들을 설정해서 하면 되겠지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은 준비 운동, 그리고 본 운동, 그리고 정리 운동으로 합니다. 준비 운동에서 몸을 덮인다 해서 웜업이라고 하죠. 웜업, 웜업이든 정리 운동은 쿨다운, 이제 몸을 식힌다라고 쿨다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웜업이든 쿨다운이든 같은 방법으로 해서 간단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해서 몸을 덮여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으로서 이렇게 최대하 너무 힘들지 않게 고강도가 아닌 비교적 저강도, 중간 강도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운동을 계속해서 하는 거를 우리는 지속 훈련이라고 하고, 60분 정도, 2에서 60분. 간격 훈련, 인터벌 트레이닝은 중간중간에 쉬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킷 트레이닝은 몇 가지 활동들에 대한 거를 코스 이동하듯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를 순환 훈련이라고 합니다. 심혈관계 질환과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일단은 심혈관계 문제는 상당히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을 필히 해야 되는데, 또 심혈관계 질환이 있어서 전체적인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너무 강한 강도를 하게 되면 유산소 운동 자체가 심장에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게 처방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기간 동안에는 되게 모니터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니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처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퇴원 이후에는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지에서 원격 장치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느 정도 심장 기능이 좋아질 때까지는 이렇게 모니터하면서 운동 강도를 항상 다르게 측정을 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초기 효과가 아니라 장기간 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전체적으로 하트레이트, 심박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혈압도 떨어집니다. 쉬거나 운동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산소를 조달받아서 그걸 쓰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그래서 근육도 커지기도 하지만 산소를 받아 쓰기 위해서 모세혈관도 촘촘하게 발달을 하고 미토콘드리아도 많이 좋아집니다. 호흡 측면에서는 폐 용량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심호흡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얘기고, 대신에 호흡률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숨을 많이 쉬지 않고도 충분한 양의 호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호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우리도 호흡도 마찬가지로 근육으로 하게 되는데, 호흡을 많이 안 한다는 얘기는 그 호흡 근육을 많이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하트레이트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심장이 적게 뛰면서도 충분하게 혈액을 뿜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스트로크 볼륨, 1회 심박출량이 증가를 합니다. 심장은 적게 뛰지만 한 번에 많이 짜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심장이 많이 뛸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호흡에 대한 심장 기능에 대한 효율성이 아주 높아지는 겁니다. 심장 근육도 산소 소비 능력이 산소 소비 감소되면서 그만큼 많이 안 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폐기능, 심장과 호흡 기능, 또 신진대사에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이렇게 몸 상태가 개발이 됩니다. 자, 유산소 능력은 개인의 신체 활동과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분들이 대개 다 만성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유산소 능력이 항상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전체적인 근력과 근지구력 회복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마음대로 활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짧은 거리는 쉽게 걸을 수 있는데, 먼 거리를 걸어서 활동하려고 하면 적어도 300m에서 600m 정도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어야 되는데, 유산소 능력이 떨어지신 분들은 그렇게 오랜 장거리를 걷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에 대한 걸 반드시 환자분들한테 꼭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이 전체 몸에 대한 혈액을 다 원활하게 보내주기 때문에 뇌기능도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분들한테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해주면 치매가 더 나빠지거나 인지 상태가 더 안 좋아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